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치과학 2023년 3월.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3월호 늦었죠? 정치과학을 초순에 발행을 하고 월간 지방정치를 중순에 발행하는 일정으로 가야 되는데 둘 다 발행을 이번 달에도 아직까지 못하다가 이제 정치과학부터 올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뉴스민 최근에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뉴스민 살리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뉴스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뉴스민도 후원 회원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원 회원 1000명을 목표로 달려가는데 3월 15일자 기준으로 681명까지 후원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원 회원 많이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내는 것이 뉴스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뉴스민이 2012년 정도에 시작됐을 때 저는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은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여기까지 해온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세도 커졌는데, 근데 이제 커진 사세에 맞는 그 후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 인력이 초창기에 2사람이서 시작했는데 그 2사람이서 이어가는 걸로는 뉴스민이 최근까지 이뤄왔던 것들을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줄어들면 기사도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뉴스민이 해왔던 일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뉴스민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화로 치면은 다음 소희 같은 영화 아닙니까, 뉴스민이?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도 잘 돼야 되지만 다음 소희 같은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정작 다음 소희에 들어간 관객 수는 많지 않죠.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노동, 환경, 민생, 인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언론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진영 논리에 찌들어서 내로남불, 아시타비로 일관하는 언론들에 대한 문제, 특히 뉴미디어 쪽 문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뉴스민처럼 성역 없이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떨어집니다. 남은 건 뭐죠? 그 성역 없는 비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찌든 소위 대깨 머시기 이런 사람들은 왜 살아남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국에 50대 50에 꽉 차 있지 않습니다. 한 15대 15 정도예요. 양쪽으로 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런 쪽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쪽이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패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한국의 공론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길을 가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은 뭐죠? 그 이상의 열의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뉴스민에 대한 후원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회원 신청은 뉴스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 메뉴가 떠 있고요. 그리고 일시 후원도 환영합니다. 일시 후원 계좌는 504-10-127123-8 대구은행 사단법인 뉴스민 504-10-127123-8 대구은행 사단법인 뉴스민입니다. 전화 문의는 070-8830-818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회원이 되시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쓸 수 있고요. 독자 회원들의 광고 연 1회 7일 동안 게재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독자 회원은 신청을 하실 수 있겠고요. 뉴스민의 독자 회원 모임, 강연회, 토론회 우선 참여 권한이 있습니다.
뉴스민 스튜디오 및 회의 공간 공유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쪽에 사시는 분들 이용하기 편하실 거고요. 뉴스민 취재 영상 사진 원본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일종의 카피레프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뉴스민이 후원 주점을 개최를 합니다. 지금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원 주점입니다. 후원 주점이야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은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번에 가지는 이유, 기지개를 다시 펴면서 또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후원 주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3월 31일 열립니다. 그날 금요일인데 3월 31일 금요일에 대구시에 있는 몬스터즈 크래프트 비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주소는 대구시 중구 종로 45-4 2층이고 시작하는 거는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실 분은 아까 후원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시면 티켓을 살 수 있거든요. 후원 주점에서는 티켓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티켓을 선주문하기 위해서는 이 후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할 계획이고요. 저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저하고 한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아수라발발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합석하실 수 있다. 저를 모르는 분도.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리고 저하고 한잔하고 싶다면 아수라발발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치과학 시작합니다. 이 늦춰서 업로드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윤석열 정부가 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거대한 바둑판 등등 몇몇 코너들 통해서 깊이 다뤄왔던 것은 뉴스미짱 시즌 1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즐기고 있어요. 자, 제가 왜 화를 내느냐? 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법적 배상을 일본 기업에게 물리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수출 규제 직전에 부랴부랴 냈던 방안이 1+1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양국 기업이 기금을 모은다는 거였고, 법적 배상으로 들어가서 일본 기업 자산 압류하고 매각해서 현금화까지 가버리면은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유가족 피해자, 그 대리인들, 이 사람들이 법적 배상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게 대법원에 사법부에 소송을 하셔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법적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스포츠 패스를 받아서 하는 거 있죠. 상대방 뚫고 패스 받는 거. 요거를 하려면 이제 그 동료 선수 가까이에 접근하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공을 갖고 있는 선수 가까이 접근한 선수도 있어야 되고, 빈 공간을 치고 달리는 선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대리인들,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접근해가지고 공 패스 받으려는 사람들인 거고, 근데 정치인이나 정부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공간을 치고 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대법원 판결에 취지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 외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도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일본 피고 기업과 한국 정부를 1차 주체로 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 주체, 지원 주체로 일본 정부와 한국 기업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하면은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의 성금을 받는 2+2 또는 2+2+2+2+2++ 알파 이 문희상안이라고 최근에 또 불리고 있는데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저는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 타협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 안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도 한국 정부도 빠지고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대위 변제한다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2+2 안도 대위 변제 아니에요. 근데 대위 변제에 누가 낄 거냐가 크게 차이를 가르는 것이고 근데 일본 피고 기업이 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사과 필수 아니라고 봐요. 많이 최근에 얘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물론 강제동원을 찍어서 사과하진 않았죠. 다만 일제 식민 지배 때 있었던 그 전반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도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90년대 이후에 공식 태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일본 정부가 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한 것으로 굳혀놓고 그러면은 사과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피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피고 기업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은 2018년 대법원 판결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이고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 쪽에 바로 신호를 줬을 겁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대로 이어가지는 않겠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법적 배상 고집하지 않겠다. 법적 배상 피할 수 있다면 나도 피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구가 뭐냐? 사과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예요. 일본 정부 사과도 아니고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 사과하는 걸 막지 말라. 사과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타협 과정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미동도 안 한다? 그러면 슬슬 이제 발걸음을 떼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또 렉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현금화 같은 경우는 현금화 동결해가지고 그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화가 돼버린다고 했을 때 일단은 대위 변제부터 급하게 정부가 하고 나서 구상권은 갖고 있고 이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카드로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국면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재인 정부 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자, 지금 일단 내가 문재인보다는 윤석열을 우선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덜컥 저질러 버렸잖아.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을 먼저 크게 때릴 수밖에 없고 이게 국내 정책도 아니고 입법 정책도 아니고 외교안보 사안인 이상은 여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석열 지금 집권한 지 10달이 넘었어요. 뭐 했어요? 뭐 시도라도 해봤습니까? 신각수전 주일대사가 작년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단계 해법을 제시했어요. 일단 현금화는 급한 대로 동결을 시켜놓고 일본 기업의 참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끌어내야 된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했습니까? 일본 기업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우리 법적 배상 안 할 테니까 일본 기업이 참여해주세요라고 압박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답을 다 정해놨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도 얘기 안 했잖아. 대통령 후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됐을 때하고 후보 때하고 똑같으라는 보장은 없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도 설명이 되면 괜찮다고. 근데 대통령 후보 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쩌고 저쩌고. 김대중 오부치하고 뭘 지를 비교를 해. 시기 조건 국면이 그때하고 다른 데다가 정치 경력이나
수완 이런 거는 김대중 5%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해요. 기시다 후미오도 오부치만큼 되나? 말도 안 되는 대입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김영삼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김대중이라고. 자, 아무 노력 안 했잖아요. 네,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될 거면 한국 정부가 되지 또 기업을 누르고 있어. 아니, 한국 기업에 참여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 기업이 돈 내놓는다고 선언하기 전에 한국 기업이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법 발표된 다음에 포스코에서 얼마 내놓겠다 비로소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르재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1+1 나왔을 때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자, 이 종합적인 순서를 보라고. 이게 수순이 있나 뭐가 있나, 명분 쌓기가 있나 뭐가 있나, 피해자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지른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기만 보고 지른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윤석열은 뭐 2+2든 2+1이든 1+1이든 간에 뭐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질러보고 안 되면 좀 낮추고 뭐 안 되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수순과 전략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터는 것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그냥 터는 것으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언제 발표하느냐만 남아있던 거죠. 그 시기가 언제다? 임기 초에 하기는 그렇습니다.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임기 초에 하는 건 겁날 거예요. 지지율 확 떨어진 적 있죠? 그때 하는 것도 겁날 겁니다. 더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면 또 무슨 부담이 생긴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옵니다. 박근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도 총선 3, 4개월 전에 있었죠.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니까 총선한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임기 말로 가도 안 돼요. 그럼 뭐다? 딱 지금인 거지. 그리고 한일 요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민주당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었어요. 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까지 노려가지고 지금 시기를 노려서 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응?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또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안이. 그 시기만 저울질했지, 방안을 만들어내는 치열한 밀당이나 이 노력을 뭘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민주당은 즐기고 있는 거고. 민주당도 뭐 법적 배상 지상주의예요, 또. 아니, 니네가 정권 잡고 있을 때도 1+1 나왔는데 뭐 이제 야당이 되니까 또 재미 보려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민주당식으로 법적 배상을 고집하거나, 이게 딱 적대적 공정관계 아닙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저 같은 사람들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기금 지원 참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고, 그마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짓거리는 현재 반대 운동에는 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또 결국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또 법적 배상 아니니까 문제다라고. 법적 배상이 아니어서 문제인 건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지원이 없어서 문제인 건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방안은 그러니까 두 번째 방안의 경우는 법적 배상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뭐다? 그냥 갈라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윤석열을 이롭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서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국면이지만 이롭게 해주기도 어려운 게 그것도 걷어차요 또. 그리고 대깨윤들은 거의 뭐 대깨문 못지않은, 거의 뭐 동급 수준의, 거의가 아니라 더 심할 때도 있어. 외교에 대해서 심각한 몰상식을 보여줍니다. 지난 정부 때도 뭐 정신승리 하는 대깨문들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대깨문들이 뭐 외교를 생각했을 때,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뭐 저쩌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어? 자, 미국이 이번에 환영을 했죠. 미국은 어지간하면 환영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합의가 나도 환영합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도 환영한다니까. 그럼 미국이 환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 그렇게 내주고 뭐 따냈는데 수출 규제 해제? 백색 국가는 아직 남아있죠. 수출 규제는 일본이 잘못한 건데 그게 뭘 따내는 거며, 한국도 잘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냥 원상복구된 수준인 거잖아요. 안보협력? 안보협력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 했잖아요. 강제동원 해법 내기 전에도 했어. 그거는 미국과 일본이 필요로 하고 한국도 필요로 해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보협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선이냐,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굉장히 참해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노리는 게 뭐다?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일본이 재무장 하려면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장을 승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안보협력에서 뭔가 따내려면 일본으로부터 더 적극적인 과거사 정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을이 아니라고 안보협력에서. 응? 안보협력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과거사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야 될 판에 그렇게 해야 될 판에 무슨 안보협력을 위해서 양보를 한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렛대 다 버리고 가는 거지. 뭐 하여튼 간에 대개 윤이나 대개 문이나 뭐 외교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느냐, 국내 정치에 대해서 빠았으니까 외교에 대해서 더 빠는 거지. 그 대개윤 새끼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그럼 너는 씨발 그 글로벌 그 보편 가치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퀴어 퍼레이드 하면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 마구 와요. 국민의힘 맨 놈이 오는데 거기에. 그게 대사들이 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윤석열은 바이든 한국에 왔다 갔을 때 왜 여성 장관 임명한 것 같은데, 그때 바이든이 보는 앞에서 여성 그 관련해서 기자한테 질문 받았죠. 여성 인사 잘 안 쓴다고. 한번 모은 거예요, 바이든 앞에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수습한다고 여성 장관 임명한 거지. 이게 다 국제 외교에서 쓰이는 키워드입니다. 인권, 환경, 노동, 여성. 응? 근데 니네들 뭘 부합하는데 거기에. 바이든하고 문재인 2021년 정상회담 때 뭐 들어갔죠? 문구에? 양국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얘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여기에 그 반항을 하던가. 반항도 안 해. 뭔데? 미국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반항하던가 아니면은 보편 가치로 인식을 하고 따르던가. 이 비겁한 놈들이. 그래 놓고 무슨 한미동맹을 얘기해? 가치동맹이 왜 가치동맹인데? 가치동맹의 가치가 뭔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거 아니야. 생태 보호라든지 인권. 그럼 뭔데? 가치동맹의 가치가. 그 가치 중에 국민의힘과 그 대깨들이 따르는 가치가 뭐가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수준이니까 한일 타협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민주당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고, 처음에는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 내가 수출 규제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삼가했습니다. 한일 타협은 강하게 주장하되 문정부가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까기 시작한 걸 한 1년 지켜보고 나서 까기 시작했죠. 그때 왜 깠냐고 내가 그러면. 응? 근데 그때 깔 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문제의 양상이나 방향만 다른 거지, 문제가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민주당 정부니까 내가 국민의힘 정부는 이 일 해결 못 한다고 봤어요. 반일 여론을 오히려 고취시킨다고, 국민의힘 정부는. 그래서 민주당 정부 때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를 놓쳤지. 좋은 기회를. 아베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근데 내가 딴 놈은 몰라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깔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이따위로 말아먹어 놓고는 뭘 전 정부로 까고 있어. 문희상 안 하고 이번 강제동원 해법안이 비슷하다고? 어? 술자리에서 주치는 안동 부려놓고 술자리 주선한 사람한테 탓을 하고 자빠졌어. 문희상 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들어가 있었다고, 이 멍청이들아. 그거하고 이거 같아 지금? 하여간에 자, 이따위로 외교를 푸는 정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 됐죠? 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사법 리스크로 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쪽으로 두 번째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자, 이거 일단 지금 극단적인 길에 서 있어요. 다 무죄로 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는 아니라도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이재명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까지 혐의가 많았는데 다 털었다. 그럼 검찰 수사는 좆되는 거지. 이재명 자동 대통령이에요. 지금 야권 내에도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여권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말아먹는데. 근데 거꾸로 이재명이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끝입니다. 왜냐? 법적으로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선거법상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혹은 다른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겁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 몇 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바로 피선거권 박탈되고 국회의원직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타격을 받고 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저 사람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가요. 대중 다수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신뢰합니다. 그걸 뒤엎는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없다면,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는 이 정도 수준인데 법리 적용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갑니다. 김경수 봐봐요. 한명숙 봐봐. 민주당에서 무슨 억울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치장했지만 얼마나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국민들의 60, 70% 이상은 그 사람들이 유죄라는 걸 믿어요.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그 공직선거법 외에는 기소가 안 됐는데도 심지어 구속해야 된다가 50% 가까이 나오는, 체포동의안 찬성은 50%가 넘고 수사 정당 5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다 무죄로 털지 않는 이상은 유죄가 나와서 직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적, 정치적으로도 사망한다. 그러니까 완전 양극단의 길에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정치적으로 죽느냐, 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거든요. 이 지금 재판에 이미 들어가 있고 두 가지죠. 사실 운이 좋았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빠져나갔습니다. 두 가지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이 사망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시장 시절엔 몰랐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알면서 모른다고 한 거 아니냐 의혹이 있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 나머지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입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공문들이 막 나와요. 국토부에서 공문이 가서 성남시의 권한과 재량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공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남시 내부 문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체 보고서인데 하는 김에 R&D라든지 주상복합까지 해서 성남시에 치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4단계나 상향을 했거든요. 준주거 지역이죠. 예, 근데 그거를 성남시 내부에서도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문기 몰랐다는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무죄 나올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발언들을 좀 마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네 번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은 주관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경험을 부정한 거 아니냐, 부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호주 출장을 갔는데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3명이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3명이서 쳤는데 모른다? 그리고 김문기가 시장한테 여러 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 계획을 올렸는데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좀 더 물증이 뒷받침될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어떤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험을 부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만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이라든지,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이게 원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해요. 진짜 주관적 인식의 문제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을 둘러싼 맥락이라든지, 또, 나오는 증언이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주관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판단이 쉽지 않고, 예전에는 제 판단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판단했던 거에 비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이 첫 번째보다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보다 유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사안보다는 유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공문으로 남아있어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공문에 의한 압박이 됐든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한 협박이 됐든. 근데 현재까지 나온 공문을 봤을 때는 이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토부가 협박을 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이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 사안은,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 불리한, 검찰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세 번째로 들어갈 뻔하지 않았나 싶은데 안 들어간 사안이 있어요. 이게 성남FC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성남FC 의혹 불거졌을 때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경선 주자 시절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성남FC 구단주일 뿐이지 이 구단은 독립구단이고 자금 집행이라든지 뭐 유치 이런 거에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공문에 손글씨나 이런 흔적들까지 남겼는데, 성남FC로부터 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손글씨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죠? 기부 체납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성남FC가 두산 쪽에다가 그 용도 변경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인허가를 해줄 때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해주면 기부 체납 얼마 할래? 이렇게 된 건데, 기부 체납을 얼마 하겠다라고 한 방안이 나왔는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현금을 받는 방안. 그때는 왜냐하면 현금으로 기부 체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FC 쪽으로 돌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써놨다니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고. 그 다음에 성남FC의 광고비나 이런 것도 유치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주는 방안이 있었어요. 아니,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 확정을 짓거든요. 근데 심사위원장을 성남FC 관계자가 아니라 성남시 관계자로 한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어요. 근데 뭔 관여를 안 해?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갔으면은 이재명 대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김문기 몰랐다고 백현동 용도 변경보다 이게 유죄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이걸로 갔으면 유죄 나왔습니다. 관여한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말 바꾸잖아요. 이건 대선 후보 때도 이미 말 바꿨어. 관여 안 했다는 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꿨느냐, 성남 시민들한테 이득이 됐고 자기는 챙긴 게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자, 여기서 성남FC 사안의 제3자 뇌물 공표, 뇌물 공표래. 제3자 뇌물 공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제3자 뇌물 공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3자한테 뇌물을 주는 겁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제3자한테 뇌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죠? 나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지. 본인이 받았으면 직접 뇌물 수수겠죠. 본인이 받은 게 아니니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성립이 되느냐? 인허가 문제예요, 인허가. 자,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야, 인허가 줄 테니까 성남FC 쪽으로 광고비 대라. 이거는 서로 연결돼 있죠. 대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3자 뇌물 공여 성립 가능합니다. 이게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따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겁나가지고 누가 그러면은 광고하겠냐? 따로 이루어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로 이루어졌으면. 심지어 예를 들어서 두산이나 네이버가 성남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지금 성남FC에 광고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성남시에서도 우리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좋게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인허가 떨어졌어. 근데 양쪽 간에 연관성이 없어.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냥 각각의 사안으로 본 거야. 그러면 이거 제3자 뇌물 공여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각 기업체에 압수수색을 했던 결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부 문건에 한 번 후원을 했다가 성남시가 허가를 안 해주면은 낭패를 보는 거니까 4번에 나눠서 내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저는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봐요. 각 기업체 압수수색으로 얻은 결과 여기서 결판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대구FC에다가 대구은행이 후원 넣었는데 대구은행이 대구시 금고, 대구시의 예산을 맡겨놓는 금고로 지정됐다. 이것도 제3자 뇌물 공여 아니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 대구시 금고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차이를 보여줄게요. 성남시가 두산이나 네이버에 인가 허가를 하는 것은 OX의 문제입니다. 안 해줘도 돼요. 인허가를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기업을 해줄 거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사안이고 이거를 허가 인가를 해주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반면에 대구시 금고는 뭐다?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어딘가를. 자, 그리고 OX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입니다. 대구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경쟁을 합니다. 자, 이때에 경쟁을 할 때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 심사를 하는데, 자, 성남시가 네이버 두산에 인가 허가를 해준 건 뭐다? 이건 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가 허가에 대해서 검토하겠죠. 검토를 하겠는데 이거는 뭐 어떤 배점표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구시 금고 지정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할 수 없어요. 시장이 위원들한테 누구를 선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으면 이거는 걸리겠죠, 법에. 그냥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는 기준과 배점을 갖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시 규칙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 항목이 7점입니다. 이 7점, 100점 만점에 7점이 달려있어요. 근데 대구은행이 대구FC에 후원을 했어요. 그럼 7점 다 따갈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만 하냐고, 지역사회 기부사업을. 다른 데도 한다고. 대구FC를 놓고 봐도 여러 군데서 지원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뭐다? 이게 7점 받고 아니고, 그러니까 7점이라는 것도 100점 중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거지만, 다른 데도 경쟁을 한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뭔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앞두고, 두산과 네이버가 경쟁을 했다. 경쟁하듯이 성남FC에도 후원을 했다. 광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위법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남의 이 사안은 경쟁 사안이 아니고 대구시 금고는 경쟁 사안이고 경쟁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 경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한들 그걸로 선정된다는 법은 없다고. 나머지도 배점이 있어요. 딱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냐고.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거의 뭐 A에서 Z까지 다 달라. 다시 정리할게. 인가와 허가의 문제냐 아니면 경쟁의 문제냐, 단체장의 영향이 크냐 아니면 별도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냐, 하고 말고의 문제냐, 객관적 기준이 서 있는지의 문제냐,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떠들게 된 것 자체가 완전 그 행정의 문외한이거나 아니면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갔는데 거기서도 진보개혁 지식인으로 분류된 어떤 분이 말이 되냐, 그 제3자 뇌물 공여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검찰이 엮어놓은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장동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가 허가하고 연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순간 연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돼. 제3자 뇌물 공유에서 빠져나가려면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연계성이 없이 각각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구멍을 좀 파놓습니다. 그거 말고도 교토 3구리야? 뭐라고 해놓느냐? 그 시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연계성을 갖는 건 맞는데 시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야? 진짜 교토 3구리로 또 파나요. 제3자 뇌물 공유가 그냥 일반 뇌물 문제하고 형량이 같은 것도 문제다.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처벌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왜 썼을까요? 진술서에다가. 정진상 살길 찾아 놓으려고 한 겁니다. 정진상 살길 찾으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남은 방패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러면 시에서 기부 채납 받는 거하고 성남FC가 가져가는 거하고 현금 받아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본인이 얘기했던 성남FC는 독립구단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깨지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보면 한 5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5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말 같지가 않아. 전부 각도가 다르고 막 서로 부딪히고 이래요. 두 번째 방패는 정진상이 다 했고 이재명은 몰랐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방패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리스크를 떠나서 이건 도덕 리스크예요. 그리고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미 드러난 과오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잖아요. 정치권을. 드러난 유죄 무죄를 따질 거 없이 드러난 과오만 해도 많다고. 이따위로 어떻게 행정을 해? 에? 어느 지역에서 국민의힘 단체장 이따위로 하면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따위 행정을 하고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장동 배임보다 이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 가능성 더 크다. 유죄가 무죄보다 더 크다보다는 그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봤을 때 유죄 가능성이 성남FC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꼬라지들이, 이거는 유죄를 떠나서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미 파탄난 거라고. 이거 자체로. 인가 허가를 씨발 그렇게 연결을 갖는 게 어딨어. 자, 그 다음 대장동 배임 문제인데요. 저는 과거부터 대장동 배임이 유동규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이재명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유동규 쪽에서 태도가 바뀌면서 지금 사건이 급물살을 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증 여부입니다. 성남FC도 기업 내부 문건에서 결국 물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성남시 공무원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자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 배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 검찰에서 여러 종류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보도는 됐어요. 근데 그 문서가 인가 허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대장동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근데 인허가 정도로 그거를 입증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수익 배분 문제거든요. 거기서 뭔가 나와야 된다. 수익 배분에 관련돼서. 그리고 배임 액수를 검찰이 잡았는데 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렇게 봤어요. 1,800억 원, 결국에 그 나중에 현금 배당된 것이죠. 확정 이익으로 이재명 시장 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겨간 것이 1,800억 얼마입니다. 1,800 몇억 원?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요거 빼고는 이제 공익 환수된 게 없고, 그래서 이게 4천 몇백억 차이가 난다. 그만큼 배임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기준이 너무 빡세. 이게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여기도 배점이 있잖아요. 배점이 있는데 그 환수 액수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만점을 기준으로 한 거더라고. 그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하고 1,800억 원대 그거를 빼가지고 배임 금액을 산정했는데 이게 너무 높다. 만점이 뭐예요, 만점이. 그러니까 그 공사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 배분되는 사업이익금 비율이 얼마냐 했을 때 70% 이상이어야 60점 만점을 준다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공모 검토 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만점을 줄 정도면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30점, 60점 만점에 30점이 55% 이상입니다. 40점이 60% 이상이에요. 이러면 이제 배임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의회라든지 성남시 산하위원회에서는 절반 이상의 이익을 환수해라 라는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70% 이상도 물론 절반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절반 이상을 환수해라라고 한 정도라면은 배임액의 기준액을 좀 낮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임 액수 따질 때 그러니까 공익환수에 들어가지 않은 게 서판교 터널이죠. 이거 기부 체납 받았다 공익환수라고 이 대표가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떤 멍청이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 예전에 공직선거법으로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무죄로 나왔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공익환수로 인정을 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위가 아니다라거나 해석이 엇갈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서판교 터널을 공익환수로 넣는 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근데 그 의견 자체를 뭐 일부러 허위로 말한 게 아니었다라고 당시에 인정을 할 때에는 그냥 넣는 것이죠. 그 금액에다가 서판교 터널 공사 금액을.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5,500억 원 공익환수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확실하게 공익환수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는. 예,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이 진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허위 발언 수준이었는지 이것만 따진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그 대법원에서 배임이 아닌 액수라고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 2018년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이거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그 대장동 공사가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어요. 삽도 뜨지 않은 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5,503억 원 확보가 됐다. 그 후보 시절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허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던 것인데, 아직 공사는 안 됐지만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 그 차원에서 이제 공익환수 비용이 5,503억 원이라 얘기했는데 서판교 터널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판결한 거지, 그게 배임이 아니다라거나 이게 공익환수가 맞다거나 그렇게 판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정도로 인정한 거죠, 그 당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서판교 터널은 공익환수 맞다라고 확정 지은 게 아니라고. 거기서 그 재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선거법 재판에서. 이번에 대장동 배임에서 가려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서판교 터널은 깔아가지고 사업자들이 이득 받습니다. 그걸 깔기 때문에 사업의 이익성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깔기로 하면서 성남시 돈으로 깔진 않았죠? 사업자들이 깔긴 깔았는데, 서판교 터널은 사실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왔던 다른 컨소시엄에서도 자발적으로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깔겠다고. 왜? 수익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깔고 수익만 된 게 아니라 용적률도 상향했죠. 대장동 일당들이 이득을 입었고, 이거는 공익환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이거까지 무슨 공익환수라고 치고 앉았어요. 자, 그리고 법적 문제를 떠나서 다시 짚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초과이익 환수 왜 안 넣었냐고. 고정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다? 고정이익은 이익대로 두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넘쳐나면 그때부터는 지분에 따라서 가져간다거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거나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왜 못 넣습니까? 어디 세상 개발에 확정이익 빼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우선 주고도 아니고 보통 주고, 지분 비율도 많이 높지도 않은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등은. 사업상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거. 배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그리고 1800몇 원 공익 환수한 거? 그거 공공임대주택 축소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무상 의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재명 정진상 쪽이 결정을 해서 현금 배당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하죠. 이재명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굳이 따지면 보수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현금 배당이 진보입니까, 그게? 응? 닥치는 대로 뿜빠이 하는 게 그게 진보예요? 공공임대주택 축소해가면서 현금 배당하는 게 진보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말이 맞다면 무상의료라든지 딴 거, 현물의료, 현물복지 이런 거 포기하면서 뿜빠이로 현금 나눠 먹는 게 진보입니까, 그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의 송전탑 보라고. 지하와 쌩까고 지은 송전탑 보십시오. 이재명 씨의 행정을 보면 제가 지방의원 때 맞서 싸웠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백화점 종합세트입니다. 국민의힘의 썩은 단체장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법적으로 무죄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도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정진상, 김용까지 다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2의 이재명이 나오려면은 정진상, 김용처럼 희생타자들이 있어야 될 거라서 누가 그 역할을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행정을 보고 진보라는 사람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지경입니다.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했는데 부결은 됐지만 반대표보다 찬성표 한 표 더 많이 나왔고 타격을 먹었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껴안고 가면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글쎄 내년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크게 이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다.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 국민의힘이 작게 이긴다. 민주당이 작게 이긴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가능성 떨어지는 건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 이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작게 이길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고 봅니다만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은 떨어졌다. 왜? 국민의힘 절대 안 찍는 사람들 많죠. 근데 민주당 안 찍으면 돼요. 못 찍겠어 찝찝해가지고 이거.
이겁니다. 자, 그럼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어. 투표율. 저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55% 미만으로 나오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기는 판이다. 55 내지 60이면 좀 모르겠고, 민주당이 이기려면 60은 넘어야 돼요. 60을 넘어야 이깁니다. 민주당이 제1당 된 게 2016년 총선이었어요. 계속 제2당 하다가. 그때 57%가 그랬습니다.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는 더 높아. 이기려면 60% 넘어야 돼. 대통령 지지율 조사할 때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많죠. 근데 긍정평가 쪽이 부정평가보다 투표율은 높습니다. 투표율은 높아요. 그래서 삐까삐까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근데 민주당 쪽에는 투표를 해야 될 동력이 안 붙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을 경우는.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라도 뭐가 떨어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선고 안 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고 체포동의안 2번은 더 올라올 거라고 봐요. 한 번은 백현동 문제 들어가 있을 거고 3번 타자는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가 될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아직 줄거리도 너무 크고 이 대표와의 그 연루 이런 것들 따지기에는 물론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리스크는 계속 되긴 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이 리스크가 있을 때가 그냥 낫지. 이재명이 무너진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어딘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거 이재명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강제동원 해법 이따위로 내고도 지지율이 30% 미만까지는 아직 안 갔죠. 30% 중반대 초반대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전에 한 25%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지지율이. 강제동원 해법 이런 거 잘못 내고 그 다음에 주 69시간 이게 말이 주 69시간이지 주 80시간도 가능합니다. 일요일에도 불러내서 일시키고 수당만 주면 되니까. 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까지 가야 돼요. 윤석열 정권도. 근데 안 가잖아. 왜 안 가겠어요? 이재명 때문이지. 야,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재명 저 나쁜 놈이 수사를 받는 거야. 이거 하나 남은 거야, 하나. 윤석열 정권의 버팀목이라는 게 하나 남은 거야.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아니요? 이재명 수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윤석열의 공로야? 응?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나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고. 그게 억울하면 수사가 안 되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보시던가. 지난 대선 때 져가지고, 윤석열이 져가지고, 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차라리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졌어. 그래서 이재명 수사가 안 돼. 그 국민들이 막 가슴을 뜯어요. 그 경우하고 이재명 당선이 막혔어. 윤석열이 됐어. 그래서 수사가 돼. 자, 두 번째 경우는 윤석열이었다고 아니었으면 안 된다. 이게 가정만 가능하지. 입증이 안 되잖아. 윤석열 아니었으면 수사가 안 됐을 거다.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사는 됐어. 그럼 내가 뭐하러 윤석열한테 고마워해야 되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 시키지를 말던가. 그렇다고 또 안 시킬 건 아니었잖아.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알겠냐고. 어떤 사람들은 약이 오르겠지. 야, 김수민 저 새끼는 어쩌면 속으로는 윤석열 덕분에 이재명 수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고마워하지 않겠다네? 어차피 고마워 안 해도 수사는 계속 될 거니까 저 새끼 졸라 얍삽한 새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에 대해서.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칩시다. 내가 그런 놈이라고 치자고. 그럼 저 같은 사람만 그럴까요? 국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이재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윤석열 차례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재명이 무죄로 털어 다. 그럼 윤석열 좆되는 거예요. 한동훈 좆되는 거고 검찰 좆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쪽에 피바람 불겠죠. 자, 근데 거꾸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아예 작살난다. 사법 리스크로.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그나마 버팀목이, 저 같은 사람은 잘 인정하지도 않는 건데, 그마저도. 그게 이재명 조직인데, 이재명이 조져졌어. 그럼 윤석열이 무슨 필요가 있죠? 자, 이재명이 무죄면 윤석열은 추락이고, 이재명이 유죄여도 윤석열은 하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유죄면 윤석열도 끝나는 거지. 끝. 윤석열 덕분에 이재명 수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지. 자기 때문에 수사가 되고 있다. 그럼 거꾸로 뭐야? 수사 끝나면 뭐가 남아있나요? 윤석열한테. 존재의 명분과 의의가. 지도 그걸 아니까 노조 조직이라는 거예요. 노조 조직을. 지도 그걸 아니까 재계 쪽이라든지 보수 진영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 절반에게, 잘해봐야 국민 절반에게만 대통령 취급받는 거지. 이게 윤석열이 휘말려든 경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죽는다. 윤석열 내리막길입니다. 그 윤석열은 문제 없나? 윤석열은 문제 없어? 사법적 리스크 없어? 왜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지? 특검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지난 대선 후보 때 거짓말한 게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자, 뭐 거짓말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뭐다? 그냥 얼뜬 사람입니다. 얼뜬 사람. 뭐가 뭔지 모르고 입부터 놀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 문제 오늘 마지막 파트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특검 얘기부터 하자면 도이치모터스 특검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를 하던 2021년 10월 15일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하고 절연했다. 나중에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 손실을 봤다. 이게 윤석열 대표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일단 본인이 말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재명 대표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말이 바뀝니다. 2022년 2월 21일 대선 본선이죠. 후보 TV토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손실이 났다라고 했던 발언을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라고 바꿨습니다. 자, SBS가 김건희 씨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뉴스타파가 이거를 종합해서 수익 분석을 작년에 했습니다. 17억을 2회전 시켜서 10.5억을 벌었다. 그리고 기사 막바지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대통령실이 해명하기 바란다. 해명 없습니다. 김의겸에 대해서는 고소해놓고 고발해놓고 뉴스타파가 10.5억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회전시켜서 벌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무 해명도 반박도 없습니다. 10.5억을 벌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그리고 이미 대통령 선거 때 구린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계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니까 보여준다 해놓고는 한 개 계좌만 특정 시기를 공개했습니다. 실제로는 6개 계좌가 289번 사용됐죠.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통장이 쓰인 전주는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씨 모친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 주식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2010년 1월 21일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였냐면은 범죄 일람표에 보면 이날 거래에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게 나옵니다.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서 주식을 3억 8천만 원, 그러니까 15만 5천 주 상당이요. 주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가격이 쉽게 올랐지만 어느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주식이 잘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게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 3명의 기존 주주를 소개받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가 깊게 관여했어요. 그냥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매수도 하고 주가 조작 선수하고 한테 소개도 받았고 그리고 절연했다고 하죠. 근데 김건희 씨가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10년 5월 20일에 DB증권 계좌로 이동시키는데요. DB증권 직원한테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하고 주가 조작 선수 이씨 이땡땡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매매 권한을 맡긴 거 아닙니까? 뭔 절연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로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 기소돼야 돼요. 기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안 되지. 대통령 재직 중에 기소는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 공직선거법 그 공소시효 6개월인데 끝난 거 아니냐? 안 끝났어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10일에 3월 9일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2달 흐른 거예요. 2달. 그럼 4개월 남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고 4개월 내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게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좀 간략합니다. 그러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똑바로 해놓으면 이 허위사실 공표도 다루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라서 소추가 안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수사가 안 되고 있어, 제대로. 응?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1, 2차 작전에 모두 계좌가 쓰인 건 김건희 씨하고 모친 뿐이라고. 관여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소환 조사가 없어? 자, 이번에 재판 결과 1심이 나왔잖아요. 1심에서 이 관련자들이 대거 집행유예 수준의 형을 받는데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서 집행유예 수준의 형을 받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면소가 됐어요. 지난 것들은. 근데 자, 면소된 거 빼고 이게 2010년 10월 21일 기준이거든요. 1차 작전, 1단계 작전하고 2단계 작전 인트로 부분, 이 부분이 면소가 됐어요. 자, 그걸 따져보면 면소된 게 39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매가 있고 통정 매매가 있고 이게 두 가지 부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매매, 그러니까 뭐 이 주가 조작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낚여가지고 사고 이런 것들이 횟수는 많은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정 매매라든지 가장 매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로 따져봤을 때 면소된 게 392건인데 그러면 면소 안 된 게 130건이에요. 근데 130건 중에서 102건이 유죄가 나왔어요. 이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통정 가장 매매 중에서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102건이 인정이 됐는데 그 중에 김건희 씨 계좌가 48건을 차지합니다. 50% 가까이 되죠. 102건 중에 48건이면 50% 살짝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자, 이번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을 보면 전주 2명이 이미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안 돼 있고요. 전주가 손모 씨하고 이모 씨라는 전주가 이미 기소가 돼 있었는데 손모 씨나 이모 씨나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는 빵건이었어요. 빵건.
근데 김건희 씨 계좌건만 48건이었다니까. 손모 씨, 이모 씨보다 김건희 씨 관여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매수액을 보면 손모 씨가 75억 원이고 이모 씨가 2억 9천만 원이에요. 김건희 씨 40억 원입니다. 손모 씨는 75억 원인데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라서 워낙에 많은 그 주식을 매수를 한 건데, 작전 세력과 연락까지도 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공모는 없었다라고 봐서 손 씨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수액이 2억 9천만 원으로 훨씬 적은 이모 씨가 유죄가 나옵니다. 왜? 현실 거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정 가장 매매 말고 현실 거래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현실 거래 중에 57건이 이모 씨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현실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보다는 가볍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모 씨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모 씨, 이 사람도 1억 9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근데 유독 튀는 것이 김건희 씨는 10억 5천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자, 기소된 전주들, 수사받고 기소된 다른 전주 2명은 손실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는 뉴스타파 추산으로 10억 원에 넘는 이익을 봤어요. 이거 혼자 이렇게 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미공개 정보 이용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소환 조사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대통령 배우자기 때문이죠. 대깨윤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칩니다.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요. 결혼한 사람은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못 받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주가 조작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건데 뭐 결혼 전 일을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김건희 씨 한 사람에 대한 얘기요, 일단은. 근데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왜 수사가 안 되고 있을까요? 김건희 씨 한 사람, 자, 여기서부터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대선 유력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이유가 뭔데? 자, 이 사안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봐도 특검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도 의구심이 남아요. 또 어떤 대끼운 새끼들 또 이럽니다. 그러면 특검을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또 뭐라고 지랄할 거 아니냐. 덜 그러지 훨씬. 특검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덜 그러지. 그래서 특검 했는데 무죄 나와서 지랄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갖고 가자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도 없이? 이거 무혐의로 결론 안 났습니다. 안 났다고 이 멍청이들아. 왜 무혐의 결론 못 내리는데 그러면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지금 기소돼서 재판까지 1심 끝났는데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사팀 공중분해됐습니다. 이게 추미애 씨 검찰이 하던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뭐 한 명은 뭐 어디 유학 보내놨어. 유학이 그 어디야 세계은행인가 거기 파견 보냈어. 이래가지고 무슨 수사가 연장이 되냐고 이거. 이 특검 가야지. 특검 가가지고 특검 갔는데도 무죄 나왔는데도 욕먹을까 무서워서 특검 안 간다. 웃기는 논리네 이거. 이러니까 대가리 깨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네 대깨 윤도 대깨 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더 심해지겠네 잘못하면. 이건 특검 감입니다. 이 특검을 왜 막냐고. 자신 있다며. 털어도 나올 게 없다며. 그럼 특검 받아 그럼. 이거 특검 해봤자 오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본판에 대한 수사는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만 털면 된다고. 한 달이면 된다, 한 달. 근데 뭐 한 달 하면 너무 후다닥 끝내는 것 같으니까 그럼 두 달 하라 그래.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특검 가야 될 이슈입니까? 하는데 특검은 중요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자, 나한테 물어봐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더 중요한지 김건희 수사가 더 중요한지. 당연히 삼바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 내가 언제 삼바 검찰 특검으로 가자고 했나? 특검으로 가자고 안 했잖아. 검찰 수사로 가는 거라고 했지.
더 중요한 사안인데 검찰 수사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덜 중요한데도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얘기를 했어. 이 새끼들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있어.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이것저것 다 씨를 생각하지 말라고. 의혹 제기한 족족 씨를 생각하지 말라고.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들 있잖아. 그거는 없는 걸 어떻게 해, 증거가.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나온 게 심각하다고. 근데 진행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것저것 다 실으면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안이 맞는 거고. 근데 정의당의 문제는 뭐다? 특검 처음부터 가자고 하면 될 걸 뭐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하고 한동훈의 입장을 물어봐. 한동훈은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이고 폐지 이전에도 자신이 발동 안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뭘 물어봐? 한동훈은 작년 가을에 곧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뭘 물어봐 한동훈한테. 검찰 수사를 뭘 지켜봐? 지켜봐야 몇 주 지켜봤어요. 수달 동안 봤잖아. 작년 9월에도 여론조사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찬성하는 걸로 드러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30% 이상 찬성이에요. 근데 뭔 이중대 논란인데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도 30몇 퍼센트가 찬성하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하는 게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상하게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거꾸로 난리를 까고 있어요. 이재명 체포동의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 둘 다 주장하면 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근데 뭘 몇 주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그리고 검찰 수사는 내가 얘기했잖아. 검찰 수사 해본들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의구심이 남는다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검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럼 그걸 견인하고 압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특검 도입 안 하고 유보하고 있을 테니까 검찰 니네 빠르게 가! 이렇게 할 거야? 야, 우리 시동 걸었다. 다음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검찰하고 한동훈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뭘 또 그거를,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디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탈지 말지 헷갈리면 어떨 때는 물어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동부터 걸어야 될 때가 있다고. 지금이 시동부터 걸 때라고. 그리고 이거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시간 좀 걸려요.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그 사이에 검찰이 알아서 하든지 정부가 알아서 하든지. 그것도 정의당이 실수하는 게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고 국민의힘까지 설득해서 법사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안 됩니다. 그냥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올리고 나서 얘기하라고. 국민의힘하고 협상하는 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협상 들어오고 만약에 타결이 되면 그거는 그 안으로 바로 통과시키면 돼요.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 정의당 또 내 이해를 못하겠고, 민주당은 특검 범위 잡는 거에서 꼬라지가 이해를 못하겠고, 정의당 이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못 받을 게 뭔데? 니네 자신 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인데 그 중에 단 한 놈도 도이치모터스 특검 과감하게 수용하자는 얘기 못해요. 뭔데 지금 이게 꼬라지가. 시대전환은 뭐 하지 말자고? 시대전환 조정우는 전에도 뭐 김건희, 김혜경 다 퉁치자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이재명 체포 동의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 둘 다 찬성하는 국민이 지금 10 내지 20%쯤 돼요. 이 국민들이 정치판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나는 이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신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정화는 뭔데? 시대전환은 뭔데? 거꾸로 하냐?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인 국민도 있겠지? 김건희 특검도 도입하지 말고 이재명 또 체포하지 말자. 뭐 몇 프로 있겠죠? 한 2% 있으려나? 거기만 대변해 그럼. 목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근데 이재명 체포 동의는 또 찬성을 해요. 또 시대전환이. 그러니까 시대전환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좀 이준석 지지자? 이쪽한테 예쁨 받고 싶은가 봐. 나 참. 자,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특검. 자, 근데 이게 연계를 해보면 50억 클럽 특검은 50억 클럽 문제, 곽상도 문제에서 검찰이 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특검 가잖아. 그죠?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검찰이 뭘 하지도 않는데 특검 안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정의당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에 민주당은 대장동 본판 의혹 깔지 말라고. 그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막히지 않는다고. 무마시키고 있지 않다고. 그럼 잘 안 되는 부분만 맡기라고. 니네 것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지 말고 까부지 말고 진짜. 50억 클럽 문제를 파헤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50억 클럽 문제를 갖고 자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까불지 말고 50억 클럽의 국한을 일단 첫 번째로 시키고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문제 들어갈까 말까에 민주당 정의당 이견이 있거든요. 넣으세요? 부산저축은행 또 수사 안 하는 건 맞잖아 검찰이. 예.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일부러 그랬든 간에 모르고 그랬든 간에 잘못한 건 맞죠. 이거 일단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산 거 그거. 근데 대신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 넣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패 건들지 말라고. 그거 특검 추첨해서 민주당 빠지라고. 왜? 50억 클럽에도 민주당 성남시 의원들 들어가 있어요. 의혹에. 2명 들어가 있어. 최윤길 같은 경우 민주당 아니라도 민주당 도움 받아갖고 성남시의 의장 됐어요. 민주당 거기에 들어갈 입장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하자는 게 정의당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특검을 이 세 당에서 추천을 해. 한 명씩 추천을 해요. 그럼 3명 추천이 들어오죠. 대한변협 추천은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변협도 법조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교섭단체 3당에서 추천을 한 명씩 해요. 그럼 이 3명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찍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 안 된다 싶은 사람 한 명 찍고 민주당에서도 안 된다 싶은 사람 한 명 찍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으로 단수 추천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계속 뭐 대도 안 한 것까지 특검에 50억 클럽 것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대도 안 한 것까지 실으려고 그러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추진하는데 자꾸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끌어들여서 여야 합의를 보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좋죠. 근데 국민의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부터 먼저 태워야 된다고. 진짜 뭐 일을 안 되게 하려고 서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쪽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이 안 풀리고 있으니 이게 뭐 돼? 그러니까 이런 실력으로 일본한테 뭘 요구해가지고 따낼 수 있냐고. 문재인도 못 따고 윤석열도 못 딴 거 아니에요. 이런 실력으로 가니까. 결국에 지금 정치판은 한쪽에 잘못한 걸로 상대편이 잣대로 쓰고 뭐 이런 걸로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질 수 있다. 둘 다 무너진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씁쓸하지만 그게 맞는 귀결이 아닌가 싶고 일단은 이번 호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뭔가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